나의 딜레마는 뭐였냐면 가족도 수행을 원하지 않으니까 가족한테도 수행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회사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 있는 것들이 뭐 돈이라든지 외적인 것들에 많이 가 있으니까 뭐 수행을 얘기해봐야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 거지. 딜레마는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왜 개인적인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공헌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거는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모피를 파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모피를 팔 때 점원이 이 모피가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서 잡혀서 어떤 가공 공정을 거쳐서 현재 모피 코트로 만들어졌는지를 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모피를 팔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모피 점원은 모피를 팔 수 없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미 스승이 깨달아서 니들은 모피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공정을 타가지고 지금 모피가 됐는지를 몰라도 이 모피를 입으면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뭐 패션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모피를 입어보셔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선생님은 알려주셨거든. 나는 그 말이 언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 근데 모피를 파는 그 점원의 입장에서 내가 수행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전혀 모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단지 모피의 결과물인 모피 코트만 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도움돼요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모피를 소비하는 소비자라면 그래요 그럼 제가 뭐 한번 믿고 사볼게요. 아니면 뭐 입어보고 만일에 안 따뜻하면 저 반품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내가 판매하는 점원 입장에서 내가 모피를 입어보고 경험을 충분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피의 그 제조 생산 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잖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았던 거거든. 근데 선생님은 어느 세월에 모피가 태어난 데서부터 모피가 자라고 얘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어떤 공정을 타가지고 모피 만드는 거를 어느 세월에 배우냐.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미 스승이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스승의 말을 믿고 그냥 전달만 해라 공유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나한테는 이제 그게 메이크 센스를 안 했던 거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수행처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잘하신 분들도 많았어.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분들이 자체 발광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커다란 거울을 이렇게 태양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지, 그 스스로 태양같이 빛을 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그럼 그 안에서도 내가 태양을 지향하면서 있었으면 태양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나는 이제 그 조직의 생리상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해. 왜냐하면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느끼는 선생님은 일단은 견제를 싫어하셨어. 나는 지금 뭐 조그마한 요가원을 하고 뭐 학생들이나 같이 일하는 제자 겸 이렇게 직원들이 있지만 무슨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느 일방에 아니면 어떤 강한 리더십이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면 그 조직은 객관적인 반조가 안 된단 말이야. 그 당시에 내가 느낄 때는 약간 그런 경직된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의 어떤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절대 권위가 너무 절대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 선생님의 전공은 영적인 깨달음이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펼치더라도 깨달음만 가지고 깨달음을 펼칠 수는 없단 말이야. 깨달음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다 보면 이제 건물에 대한 임대부터 월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관리인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만든 프로그램을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딜도 해야 되고, 직원들의 어떤 그 노무에 대한 그런 절차들도 있잖아. 급여를 어떻게 주고 근무 시간 어떻게 책정하고 또 컴플레인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노무, 세무, 회계, 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다 아냐면 그렇진 않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마저도 안 들으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게 무소불위의 모든 권능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생기게 된 거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이 선생님이 중심이니까 이분 눈 밖에 나거나 괜히 걸리적거리지 않게 해야지, 자신의 어떤 기득권도 유지를 하고 또 제자로서 어떤 배움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간 거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있었던 수행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생각할 때 깨달음은 어떤 수련법이나 수행법만으로 깨닫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상의 모든 행위들과 업무 처리하는 또 인간관계를 하는,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내 마음을 내가 봐야지 깨달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수련법과 수행을 하고 있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일상을 보내는 거거든.
근데 일상적인 일들 갖고 자유로운 소통이 안 되고 노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경직된 관계라면 수련법이나 수행법은 배울 수는 있지만 그 자유로운 사고나 열린 마음이 되긴 어렵잖아.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부분도 그 기존에 바라보던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 근데 사고가 딱 경직돼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네. 해서 실천하기까지 5년이 걸렸지, 5년이. 왜냐하면 일단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100% 옳다라고 함부로 확신하는 건 위험한 사고야.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를 믿는다는 것과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화시키지 않는다는 건 다른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까 내가 어느 상태인가를 객관화 안 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내면적으로 충돌이 있었지만 그걸 검증해보는 시간을 거의 5년을 가져본 거지. 그 과정에서 역시나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 수행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 이제 내가 결정적으로 수행차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깨달음이란 건 자기 깨달음인데 그 선생님과의 관계와 선생님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깨달음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식의 개념들을 많이 말을 하셨었거든.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마음이 열려 있으면 네. 그냥 공감이 돼서 네. 이심전심이라는 것도 있거든. 근데 물리적으로 그거는 힘들었던 게, 선생님은 원체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뭐 나는 그래도 미국에 있으면서 선생님을 비교적 자주 본 축에 속했지만 뭐 그거 뭐 1년에 뭐 한 뭐 10번 20번 보는 거 가지고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확 깨닫냐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1년에 뭐 한두 번 볼 기회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방식으로 선생님과 어떤 감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깨닫기는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있었던 수행처의 수행 방법에는 선생님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중형 수행 방식에는 나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해. 결국은 수행은 각자의 몫이고 선생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수행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돌아오실 때 미련은 없으셨어요? 미련 전혀 없었지. 왜냐면 충분히 검증을 해봤고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안에 있으면서 수동적으로 하라는 걸 했던 것만 아니거든. 난 선생님한테도 여러 번 불려가서 혼났어. 왜 이 조직에 누가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본사 그 직원들도 왜 네 맘대로 해가지고 룰을 어지럽히냐 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들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수행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회원 관리나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사 운영팀이나 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네가 알아야 될 게 아니다. 네 역할이 아니다. 네 그 어떤 처리 범위를 넘어섰다. 업무 조직상으로는 그 말은 맞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건 맞는데 내가 현실에서 이제 경험하는 입장에서 이게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내 역할은 아닌데 내가 계속 묵인하는 거는 또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의문이나 반론을 많이 제기했지. 이제 그들은 뭐 안 해준 거고 나는 뭐 내 나름대로 불만이나 뭔가 미심쩍은 것들 명쾌하지 않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항변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쾌하게 답을 듣지는 않았어.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어. 한국 돌아오셔서는 바로 선생님의 어떤 수행이나 뭐 뜻을 펼치거나 이런 걸 하신 거예요? 나는 한국 돌아와서는 그런 전문 수행처에 가서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안 하고 싶었어. 왜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환상을 가졌던 수행처라는 것들에 대해서 5년을 살아보고 나니까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여전히 관념이 있고 패거리 정치가 있고 이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거는 어떤 수행을 수행처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진솔함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가 더 핵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어. 수행처를 찾진 않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내 수행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뭐 이제 결혼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 과정을 겪어본 거지. 내가 이제 수행처에서 5년 있으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수행을 가르치는 곳이 따로 있고 생활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게 아직은 정신이 꼽히지 않았다는 거잖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수행이고 수행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나로 통합이 될 때가 수행의 완성이잖아.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행처 따로 있고 뭐 절간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고 뭐 성당 따로 있고 내가 벌어먹고 사는 일터나 가정사가 따로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건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정을 꾸며서 그것들을 한번 통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 그래서 수행처를 일부러 찾아가거나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
회사 생활 하시는 건 어떠셨어요? 회사 생활 나름대로 많이 배웠지. 왜냐면 현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회사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것도 많이 배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한계들도 많이 봤지. 왜냐면 나는 술, 담배, 뭐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안 먹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회생활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게 많았지. 그리고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추구하는 거는 내면의 진리를 추구하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리하는 게 인생의 이유라고 생각은 했는데 회사를 가보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03년 한 후반기부터 2008년 중반까지 사회생활을 했거든.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회사도 표 안 내고 조용히만 다녔지. 그럼 누구도 선생님이 내면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 잘 모르지. 그냥 회사 사람들은 얘가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도 안 먹고 조금 성격이 좀 별나네 이렇게 네. 생각했겠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수행처에서 그 맞닥뜨렸던 딜레마가 수행처든 아니든 상관은 없구나. 결국은 사람이 어디 있던 간에 내 수행을 내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가 이제 내 결론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수행을 나름대로 정립을 해보고 싶었고 정리하고 싶었는데 막상 또 정리하려고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녀보니 네. 일단 결혼한 배우자도 아이도 또 회사 사람들도 수행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또 딜레마가 오더라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8년 중반까지 나 혼자 조용히 집에서 명상만 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서 2010년 8월 달 정도에 요가원을 오픈한 거거든. 요가원을 다시 해서 이게 수행을 나도 하고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픈할 때까지 거의 한 2년 기간이 걸렸어. 회사 생활 하면서는 뭔가 이렇게 현타 오거나 그렇진 않으셨어요? 이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현타라기보다는 회사든 어디든 마음을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거를 내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과 좀 나누면서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 근데 나의 딜레마는 뭐였냐면 그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얘기를 또 하고 기회가 있었을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회사 생활만 하다가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돈벌이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건 오케이인데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내면으로 추구하는 뭐 수행을 하거나 수행을 나누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회사를 관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론적으로는 나의 수행은 회사 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뜻을 같이 나누고 지향을 같이 나눌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요가원을 여신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가족도 수행을 원하지 않으니까 가족한테도 수행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회사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 있는 것들이 뭐 돈이라든지 외적인 것들에 많이 가 있으니까 뭐 수행을 얘기해봐야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 거지. 그때 하시는 명상은 어떠셨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뭐 명상은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뭐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결국은 자극에 대한 반응 관계를 알아차림하는 거거든. 그걸 그냥 맨날 스스로 똑같은 하신 거지. 거였어요. 나는 뭐 수행 방식을 특별히 달리 해본 적은 거의 없었어.